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감정평가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감정평가사는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관련된 법률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잠깐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르게 되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절대평가라서 일정 점수, 평균 60점 이상, 뭐 꽈락 없이 그거를 맞으면 이제 1차 시험은 합격을 하게 되죠. 시험 과목은 잠깐 설명드리면요. 영어 시험은 예전에는 영어 시험을 봤다가 지금 공인 시험으로 공인 인증 시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 700점 이상 정도 받으시면은 이제 영어 시험 점수를 제출하시면 영어 시험 되고요. 물론 영어 시험 제출해야지 접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1차 과목에서는 민법을 기본적으로 배우고요. 민법에서는 민법 총칙과 물권법을 배웁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계약까지 좀 배웠으면 좋긴 한데 이제 민법에 대한 총칙과 물권법을 배우고요. 경제학 원론 배우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 원론을 시험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계법규라고 해서 한 과목으로 써 있지만 여기에는 법이 9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쭉 해서 한 9개 정도 과목을 요 한 과목으로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만 한다 해서 뭐 부동산 원론이나 뭐 민법 정도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회계학이나 경제학적 기반도 소양을 갖추도록 이렇게 시험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패스하고 나면은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2차 시험은 상대평가고요. 선발 인원을 매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명 정도 매년 이제 선발 인원을 공시하고 그 인원대로 이제 줄 세우기죠. 그래서 200명까지 들어가면 합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목은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을 보고요. 감정평가 이론, 근데 감정평가 보상법규라는 과목을 보게 됩니다. 감정평가 실무 과목은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감정평가사들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관련 학과나 뭐 이런 데서 뭐 지금 저희 경제학이나 민법이나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심지어 부동산 관계법규도 뭐 이제 법률인 거니까 다른 데서 강의를 할 부분들도 있지만 감정평가 실무는 오로지 감정평가사들밖에 강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유일한 과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실무 과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이론은 요 부동산학 원론과 경제학 원론이 약간 믹스된, 물론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학 학과에서도 이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어서 뭐 접근하기에는 어렵진 않은데 기본 베이스는 부동산학 원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라는 거는 행정법을 기반으로 저희 그 보상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에서는 세 과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200명 안에 들어온다라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러면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고 무슨 업무를 할까?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들에 대한 부동산을 가격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명 자동차, 건설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예술품 등 피규어, 뭐 어쨌든 이렇게 유형자산으로 성립된 애들에 대한 평가도 감정평가사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과 중에 저희 그 합격하신 분 중에는 예술을 전공하신 분도 계세요. 예술을 전공. 아직 음악 전공하셨다는 분은 아직 없는데 음악 가시는 분들은 아마 요 무형재산에서 또 뭐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 뭐 이런 거, 상표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업권, 양식어업권, 광업권 같은 이런 무형재산, 영어권도 들어갑니다. 영어권, 그쵸. 그런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도 감정평가사가 진행을 하고요. 광업재단, 공업재단, 이런 재단 평가도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람 빼놓고 여기에 빼놨는데요.
동물도 평가합니다. 소, 말, 돼지 이런 것도 물고기도 평가하고요. 그래서 5만 가지 평가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업무는 어떻게 나눠지나라고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감정평가사 중에 표준지 공시지가 담당하는 평가사님들을 선발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토지에서의 그 기준점이 되는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매년 1월 1일 날 어디가 제일 높게 나왔다, 어디가 제일 낮다 이런 뉴스가 1월 달에 나올 때 그때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는 평가사들이 벌써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물론 아파트 같은 것들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평가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은행 내부의 담보 비율을 정해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국공유재산의 임대나 매각이나 취득이나 이런 걸 할 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나 소송 평가를 의뢰해서 여러분들이 경매 들어가면은 경매 그 입찰가 진행하고 최종 낙찰가 결정되는데 기준이 되는 경매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진행돼서 소송에서의 가격에 대한 분쟁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감정평가사에게 그 가격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의뢰를 해서 소송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 사업이 있으면은 그 보상 지역에 수용이 된다고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국가가 이제 가져가는 식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가격은 공무원분들이나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보상 가격을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자산재 평가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무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일명 감정평가에 효과가 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상속증여 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세무신고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거래 목적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 예를 보면은 둘이서 거래 가격에 대해서 애매하게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 다양한 업무들을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격에 대한 결정권에 있어서는 최종 감정평가사한테 업무를 위임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들의 평가 대상들이 앞쪽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무소를 개설해서 하는 사무소 평가사님이 있고요. 법인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평가사님들이 있습니다. 두 평가사님의 차이는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이 차이입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 감정평가사 법률에서는 모든 평가사들은 동일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일정 요건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행 같은 경우는 개인 사무소 평가사가 은행 담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하고 협약된 법인들에 있는 평가사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담보 평가 같은 경우는 법인 평가사들이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업무에 대해서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협약사항의 차이에 있어서 업무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독특한 업무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전문직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일한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감정평가사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감정평가사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결과물, 감정평가액 있잖아요. 이거는 감정평가사 협회 서버에다가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하는 거가 어렵지 않은 것이 모든 전국에 있는 평가 전례를
모든 평가사들이 똑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을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다른 작용은 뭐냐면요. 감정평가사가 홀로 내 마음대로 가격을 높게 쓰거나 낮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에 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가격을 이 토지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올렸으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평가사가 100만 원인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토지가 50만 원인데 나 혼자 100만 원 찍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뭔가 이건 평가가 잘못됐다라는 게 인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긴 설명 안 드렸지만은 감정평가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매년 표준 추출이나 타당성 검증이나 계속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격이나 잘못된 논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징계를 받거나 제재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많은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나온 것이 평가사들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은 국가에 대단한 문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사들은 가급적이면 영업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 대신 영업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따박따박 주는 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그 대신 통제 수단으로 모든 결과물은 협회에다가 다 올려서 다 같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일부분들에 대해서는 표본 검출이나 이런 그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서 계속 국가가 통제를 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사분들 중에서는 준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 중에 준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평가사는 수수료를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머지도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에요. 하한 규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건데 감정평가사는 하한 규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내가 더 싸게 평가해 줄게요 라는 거 수수료를 더 싸게 받을게요 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분들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가격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데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우선 가격과 가치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네요. 가격과 가치입니다. 자, 뭐냐면요.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매매자와 매수자에 의해서 서로 교류되는 거에 의해서 형식된 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시장에서 100만 원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이거는 1억도 넘어가 라고 하는 것처럼 가치는 각자가 느끼는 그 다음에 그 효용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대단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가격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 분들이세요. 왜냐면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격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고요. 감정평가사는 가치 판단의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니네들이 같은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가격이 맨 차이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격과 가치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신 부분이에요. 자, 아까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담보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담보평가는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서 그 원금이 안전하게 회수되기 위한 입장입니다. 담보평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가 감정보다도 좀 보수적으로 좀 낮은 시가라는 게 딱 뭐 우리가 공정가격이 딱 일이 찍혀져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을 담보감정평가로 진행합니다. 왜? 은행이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험을 좀 해치시켜 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내가 세무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시가 감정에 준하는 그 가격을 판단하는 거고요. 만약 내가 경매가 이 부동산이 경매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경매는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팔아서 갚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그거 재산을 팔고 그다음에 채권자한테 다시 그 중에서 일부를 갚는 식의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이 억지로 팔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팔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보다 높게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 그리고 경매 제도에서는 그 유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찍어준 가격이 감정평가사 경매 가격을 찍어주고 나서도 계속 유찰되면 하락되는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매 가격은 이 시가의 범위 중에서 좀 높게 형성된 가격을 경매 가격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 가격은 이런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보상 가격은 완전 보상을 하라는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 왜냐면 나는 팔고 싶지도 않고 경매 등을 통해서 누구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국가가 이 지역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 땅을 강제로 수용해가는 뺏어가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개념이 아니라 그분한테 완전 보상을 실현시켜 줘라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시가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했을 때 보상가는 한 이 정도인 거고 경매가는 시가 범위 안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법인 거고 담보가는 요 밑에 있는 법입니다. 자, 이거는 가치에 대한 판단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감정평가사가 그 가격 목적에 맞춰서 가격을 설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떠한 형태에 따라서 가치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거를 판단해 주는 게 감정평가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가격이 중구난방 들뜬다라가 아닌가 감정평가사는 그거 목적에 맞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